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가 7급 인사조직론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설은 일단 내용을 뭐 문제 풀이도 해드리겠지만은 역시 중요한 게 뭐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향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또 고민 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제가 맞춰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특히 출제 경향성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땠느냐? 네, 쉬웠습니다. 예,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딱 문제 풀었을 때 그다지 틀릴 문제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몇 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가 두세 개 섞여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답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또 나머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가 또 심지어 인조론에서 출제되었다기보다는 그냥 행정학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행정학에 나오는 것보다 살짝 그 출제 범위는 행정학하고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더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뭐 엄청나게 어렵게 느낄 수준의 또 지엽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학 수준의 인사 조직 파트의 학습이라고 공부 범위에서도 대부분 문제가 풀릴 정도로 쉬운 난이도였고요. 그나마 좀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만한 내용이 20번 애자일 조직, 그 다음에 22번 역대 정부 개혁이 어땠느냐 이런 거 맨날 지역적인 암기죠. 지역적인 암기라서 여러분 조금 싫어하죠. 요거는 사실 행정학에서도 급식이긴 하는데, 그다음 MBTI가 나왔죠. 23번에 성격과 관련해서 MBTI가 나왔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씌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해경 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다양한 시행처 행정학 문제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풀어보셨으면 이거 문제 맞추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제 요약 노트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 노트에 있는 내용 수준에서 출제됐습니다. 역시 뭐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은 뭐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MBTI 언제 제가 내드렸죠? 제가 인조론 모의고사 8월 달이죠. 8월 달에 마지막에 진행한 인조론 모의고사 3회의 마지막 문제가 MBTI였습니다. MBTI. 그래서 MBTI는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격 이론에 빅5 성격 이론이 있고 그 다음 MBTI예요. 빅5는 두 번인가 나왔거든 이미. 빅5 성격 이론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 다음이 나올 만한 게 MBTI다 라고 하면서 제가 MBTI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드렸고 문제도 출제했습니다. 아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흐름을 아는 거지 뭘 나올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컬이 따라오신 분이라면은 이거는 풀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이 세 개가 가장 좀 지엽적이었는데 이것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뭐 틀릴 만한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틀릴 수 있었죠. 사람이 그래도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몇 점 정도 받으면 적당했느냐? 96이 적당했다. 괜찮은 점수고. 하나도 삐끗하면 92인데요. 저는 막 92, 96 정도면은 괜찮은 정도. 96 정도 나왔어야 되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100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네. 인사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하고 많이 겹치니까요. 맞아요. 겹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경영학 참고하거든요. 좀 경영학 뭐 노무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경영 지도사라든지 이런 시험에 경영학 문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뭐 회계사도 있어요. 뭐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올해 문제를 보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에도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다? 행정학 시험에서 애자일 조직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추천을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노무사 시험 뭐 경영학 문제 볼까요? 저도 봤어요. 이미 풀어봤어요. 굳이 뭐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시행처, 행정학 다양한 시행처 푸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시간 대비 효용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풀어보셔도 좋긴 한데 근데 아마 시간 대비 그렇게 좀 아마 효율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다양한 시행처 행정학 문제를 푸는 것이 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또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행정학이랑 비슷해가지고 행정학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풀어보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저 두 문제, 저기 MBTI랑 에자일은 뭐 행정학을 볼 수 있잖아. 그럼 MBTI랑 빼고는 전부 다 겹쳐요. 지금 주제가. 그래서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직위분류제, 직무중심 공직분류죠. 직무중심 공직분류이기 때문에 직무를 잘 분석하니까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수요도 파악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금평 기준도 잘 확립이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계급제 가서 보시면, 그렇죠. 계급제는 폐쇄형 초용 방식으로 주로 운영이 된다 그랬죠.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제 확립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일 계급에 대한 동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직무부 체계 확립에 유리하다. 직무부 체계 자체가 이름이 뭡니까? 동일 직무, 동일 보수입니다. 동일 계급이 아니라. 네. 그래서 틀렸고요.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 동일 계급이 아니라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직무 체계 확립에 유리한 것은 또 뭐다?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래서 뭐지? 틀린 질문인데 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2번은 뭐 공식성, 직권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 방향성을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지문을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공식성이 높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성 규칙과 절차가 많이 잘 규정되면 규정될수록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까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겠고요. 직권성이 높으면 윗사람 위로 권한이 가면 갈수록 윗사람에게 힘이 세지니까 하위 관료자는 권한이 없어서 참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X가 되겠고요. 일정 수의 조직 정원을 조직할 때 통솔 범위가 커질수록,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이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저층 구조가 되었죠. 저층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계층의 수는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을 찍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4번 지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과 동일한 범위지만은 조금 들어가는 지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요런 지문입니다. 수직적 분화는 수평적 분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클수록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작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두 개 연관성이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사조직론 체계는 있는데, 조직학 체계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범위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수평적 분화라는 게 뭐냐면은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업무를 많이 나눴다는 거는 업무의 종류가 어쨌든 많다는 뜻이겠죠. 동질적인 업무였으면 이렇게 많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면은 업무가 다양해지면은 당연히 수평적 분화가 좀 커지겠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통솔 범위는 어떨까요? 업무가 이질적인 게 많으면 그만큼 통솔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통솔 범위는 좁아지게 되고, 통솔 범위가 좁아지면 고충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 분화 자체가 어느 정도 수직적 분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클수록 수직적 분화는 커집니다. 업무가 이질적이라는 뜻이에요. 업무를 많이 나눠야 된다는 거고, 업무가 일정일수록 이 통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솔 범위 자체를 막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 통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통솔 범위를 좁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층이 생기게 된다. 수직적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네.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내용 딱 인조론에서 살짝 이렇게 좀 섞어주는 거, 조금 어려운 내용 섞어주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가서 보시면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뭐 기대를 달려있다. 뭐죠? 1번은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부름의 기대이론에서는 기수유였죠. 기수유가 있었고요. 포터와 롤러는 이렇게 되어 있죠. 포터, 롤러는 아니라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아니라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끊어서 어느 쪽인가 요거를 체크하시면 된다. 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럼 포터와 롤러는
만족이 직무 성취라는 성과를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만족이 성과를 가져오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맞냐? 지금 이걸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성과가 달성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무 만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떻게 됐죠? 만족하면은 과거의 이론들은 만족하면은 나는 만족해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성과를 내게 된다. 라는 관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이론이 아니라 포터와 롤러는 반대로 봤다는 거예요. 성과가 나고 이걸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접근했습니다. 흐름이 과거의 이론들은 이렇게 흐름을 봤다면은 포터와 롤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가 반대로 가져야 돼요. 만족이 직무 성취라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성취가 성과가 만족을 가져온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쓴 표현이다.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고 이것도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이미 행정학에서 이건 나온 내용이라 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불음의 기대 이론에서는 스스로 주관적인 확률입니다. 주관적인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문제.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도 풀만한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문제 진짜 잘 낸다. 인혁씨는 문제 잘 내. 전통적 개서제 조직과 팀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예, 전통적 개서제 조직은 이게 관료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념형 관료제 같은 이런 관료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으로 모인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표는 밑에 넣어놨습니다. 밑에 넣어놨는데 그런 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읽을 수 있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끊어. 네, 끊었어요. 일단 끊어서 여기서 주어가 달라지죠. S 다 다르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는 옳은 걸 찾아라 하니까 3개가 틀렸겠죠. 1번 질문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럼 어디가 틀렸나? 3개는 틀렸을 거기 때문에. 직무체계에서 개서제의 부서는 복수의 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팀은 동질적 단일 업무를 수행한다. 맞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넘어가 일단. 그러면 2번. 업무 통제에서 개서제 부서는 전체 구성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팀장이 업무를 계획하고 통제한다. 윗사람이 센 개서제가 장이 알아서 하고요. 권한 부여가 되는 팀이 전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통제하겠죠. 그래서 이건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건 틀린 것 같고 이거는 모르겠다 치고 3번 가서 보시면은 그쵸. 옛날 전통적인 관료제가 연공주의, 여기는 아무래도 성과주의죠. 그래서 3번은 확실히 좀 맞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는 맞는 것 같고. 4번 개서제 부서는 리더십 공유가 바람직하고 아니죠. 위아래가 세니까 공유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건 2개는 좀 바뀐 성격이 강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답을 3번으로 찍으면 되겠고요. 그럼 1번은 무슨 소리냐? 1번은 뭐냐면요. 이 개서제 부서,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관료제들은 기능 조직에 따라서 기능별로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업무가 좀 성격이 단일적인 업무가, 동질적인 성격의 업무가 많았어요. 그 팀제는 뭐냐면은 팀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특정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업무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업무를 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뀐 건데 요거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으로 찾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이것도 큰 어려움은 없었던 문제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수의 조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급 조정에 치중하였다. 우리나라 뭐였죠? 우리나라 뭡니까? 계급제입니다. 계급제. 계급제에서는 이제 계급에 따라 보수가 주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업무에 따라서 이 보수의 차등을 두기가 어려워요. 기본급으로는.
그러면은 그렇다고 얘기해서 업무가 다른데 똑같이 보수를 주고 똑같이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조정합니까? 수당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당으로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수당의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공무원 벌금, 봉급 얼마 이렇게 하면은 와, 저거밖에 안 줘? 와, 저걸로 먹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수당이 꽤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제가 현직자분을 만났는데 그 현직자분 구급 1호봉이었어요. 구급 1호봉. 구급 1호봉. 구급 1호봉인데 얼마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세후입니다. 세후. 실수령의 기준 이거 세전 말고 다 떼고 받았을 때 150을 받았대요. 야, 이거 150? 아무리 구급 1호봉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 150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수당이 90 가까이 있던데? 명절 빼고, 명절 휴가비 따로 나옵니다. 명절 휴가비는 따로 나오고, 평소에 이 정도 나오고요. 230에서 24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8에서 90.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가 매번 나오는 거 아니니까 명절 휴가비가 120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달은 또 120이 더 추가됐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예. 지금 봉급도 있지만 80, 90을 지금 수당으로 받고 여기 120 받고 여기 150인데 200이죠. 이거 80으로 더해도 예. 100보다 100겁이 더 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간 기본급보다는 수당으로 많이 채워지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월급, 봉급 얘기할 때 이제 뉴스 기사에 기본급만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당으로 많이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계급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성격이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근속급. 예, 연공이죠. 연공과 같은 인적 요소 좋고요. 직능급, 능력. 네, 능력에 따른 보수 결정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국가공무원법 4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46조 2항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시험의 효용성과 관련된 얘기.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좀 꽤 길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문제의 답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문제였어요. 행정학 수준으로 알아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요. 네, 7급 시험에서도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그렇게 뭐 엄청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번, 신뢰도. 신뢰도는 네, 일관성 있게 측정되는 것을 말하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니죠. 신뢰도의 일관성 있게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능력을 측정하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측정 수단이었다면 타당도는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늘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내용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타당도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 예, 이 공무원으로서 능력을 이 행정학 시험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이런 게 타당도고요. 구성 타당도는 시험 내용이 중요한 국면을 반영하고 있느냐? 다음엔 구성 타당도가 아니고 뭐였죠? 내용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내용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객관도. 네. 객관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객관성.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주관에 따라서 이 채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야지 뭡니까? 신뢰도가 일관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측정해야지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실용성. 실용성은 실제로 시험을 얼마나 실행하기 좋냐 이겁니다. 너무 비싸면은 또 못하겠죠.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을 뭐 주관식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시험을 보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객관식 시험으로 그냥 OMR로 그냥 하고 있죠. 왜? 그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다 이 면접하고 주관 시험 채점하고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실용성과 관련된 문제죠, 이런 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카리스마적 리더십
조금 4번 지문이 조금 어렵지만은 뭐 3번, 4번 조금 보신 적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카리스마 리더십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행정학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도. 네, 변혁적 리더십의 한 구성 일부 요소다. 네, 카형 계지 거기에 카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그쵸. 카리스마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리더십이에요. 쫙 사람들을 이렇게 쫙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닮고 싶은 이런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이 닮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먼저 앞에 나서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싶어 하는 이제 뭐 신이지 이제. 아무튼 그런 분이죠. 왜? 본인이 먼저 희생했잖아. 본인이 앞에서 위험을 감수해서 희생하고 앞서 나가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저 사람 따르겠다.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런 상황은 언제 많이 발생한다? 평상시보다는 뭐다? 좀 위기 상황 같은 경우에 카리스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위험 감수할 일이 별로 없잖아. 평소에 안정적인 상황인데 무슨 위험을 감수해서 뭐 나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뭔가 뭐 큰 일이 터졌다. 이럴 때는 뭡니까? 누군가 앞에 나서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누군가 나서주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죠. 그게 카리스마적인 것이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비범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고 비범한 가진 사람들만 약간 의심이 되죠. 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연구들이 처음에는 개인적 특성에서 나온다고 봤대요. 예,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후반에 최근 연구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이 추종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추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자들의 어떤 생각과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다? 특정 개인, 특정 사람만, 어떤 타고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추종자들이 얼마나 따르냐, 그들과의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어려운, 살짝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 리더십보다 조금 더 들어간 그런 문제였고요. 8번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일단 직무 소진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인조론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직무 스트레스 문제는 우리가 직무 소진과 관련해서 이미 좀 학습을 했었고요. 인조론에서는요. 행정학에서는 뭐 그렇게 출제가 되는 쪽은 주제는 아니라서 제가 브리타 데비 특강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를 좀 다루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직무 소진을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인조론에서 기출된 뭐 크게 어렵게 풀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1번.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조직의 성과는 직선적 부해 관계에 있다. 직선적 부해 관계. 직선으로 마이너스 관계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커질수록 성과는 떨어지는 관계다. 이런 관계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냐.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경영학적 참고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은. 영유자 관계다. 스트레스가 처음 아주 낮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긴장하고 조금 더 아예 나태한 것보다는 조금 긴장하는 게 일 더 잘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탈진으로 이르게 되니까 당연히 업무 성과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역유자형이다. 영유자. 유를 반대로 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역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네,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으면은 이제 번아웃, 소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역할 모호성 상황은 직무 스트레스 초래한다. 그렇죠. 역할이 모호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스트레스 받겠죠. 맞고요. 역할 갈등 상황은 직무 스트레스 초래한다. 역할 갈등이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맞네요.
이 세 개 다 옳은 거야? 가 아니고, 이상한데? 봐야죠. 제가 문제 풀 때 쓱 읽었는데 답이, 이상하게 세 개가 나오고, 이상하다 하면 어떻게 보라 그랬죠? 네. 꾸며주는 거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꾸며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상관으로부터 배치되는 업무를 지시받았다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역할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뭐다? 모호하다 이거죠. 네, 내가 무슨 역할인 거지? 애매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 두 개 바꿔서 낸 거죠. 그래서 꾸미는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두 지문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틀리고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중앙인사기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그 중앙인사기관입니다. 독립합의형. 독립합의형 같은 경우에는 행정 수반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실적제, 이런 거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 공부했고요.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살짝 여러분들이 공부는 했으나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네. OPM 후에 CSC가 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네. 연방인사위원회가 펜틀턴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게 먼저고, 그 다음 실적제 보호위원회, 그 다음 OPM이 여기,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인사관리처 여기 나와 있죠? 미국 인사관리처. 그래서 요런 내용 좀 요약 노트에 있어요. 요약 노트에 있는데 요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했으면 이 문제가 조금 풀기가 어렵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비독립 단독형은 행정수반이 인사행정을 그쵸, 국정관리의 중요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중요 조치가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네, 비독립 행정수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정수반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인사혁신처고 현재 인사혁신처고 과거에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요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10번. 야, 10번은 제 행정학 법령특강 시간에 제가 강조해드릴 때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냥 크게 설명해 드릴 게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얘기했죠. 사립대학 포함 안 되고 언론인 포함 안 된다 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행정학 법령특강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출제를 했느냐. 김영란법은 대상자예요. 사립대학이랑 언론인이. 근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범위가 궁금해하는 것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네. 몇 번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5초 컷으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행정학에 내도 아주 좋은 문제 같은데, 전부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푼 문제, 솔직히 행정학 시험에 내도 하나도 이상이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에 약간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에 못 낼 정도도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제들이 전부 다 괜찮습니다.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더 들어갑니다. 살짝 더. 네. 사례 연구 가서 보시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합 사례를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안 했었던 내용이죠. 네, 사례 연구도 토의를 하거든요. 사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토의를 하는데 100명이 토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작은 집단 내에서 가능하고, 토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쵸, 학습에 맞는 사례를 딱 맞는 사례를 찾는다는 게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맞고. 대충 읽어보면 일단 맞는 거 갖고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액션 러닝. 액션 러닝에서 여러분 보다는이 나오니까 좀 여기 유니엄에서 봐야 돼. 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과 성찰. 맞아. 이거는 액션 러닝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인데 여기가 걸리죠. 이제 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규모로 구성된 조직 또는 그룹이 현장에 가야 된다. 이것도 대규모로 하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이게 답이었고요. 감수성 훈련,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감수성 훈련, 태도, 변경, 이런 걸 목적으로 활용하는 훈련. 역할 연기, 실제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딴 거에서 크게 특별히 틀린 것 같은 게 없는데 여기 보다는이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이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12번 금평 보겠습니다. 금평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금평.
기억. 독표시 평정 척도법. 그렇죠? 네, 평정 요소별로 등급 표시하는 거. 행태 관찰 척도법. 두 개를 혼합했느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행태 관찰 척도법은 뭐였죠? 도표시 평정 척도법과 뭘 했죠? 행태 기준 평정 척도법.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친 거기 때문에 강제비문법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서열법. 네. 그렇죠. 서열을 매기는 거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맞고요. 다면평정법. 1인에 굳이 1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2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소청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청심사인데 살짝 좀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청 맞고요. 조금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구성 같은 거 물어보고 있죠. 상임위원이죠. 상임위원. 비상임이 아니고. 상임은 5위 7회를 두는 것은 상임이었죠. 그래서 상임위원을 둡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이렇게 시도별로 하느냐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둡니다. X. 이런 게 조금 지역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하, 맞죠? 3번이 답이네요. 3번이 답이고. 4번.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말씀드리죠. 이것도 인조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필수 전치입니다. 필수 전치. 필수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공로보상설 이런 것은 조금 뭐 애매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국무원 7급 시험에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로보상설과 뭐 그다음에 위자료설, 보수 후불설 이런 설들이 이번 국무원 7급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시행처의 행정학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문제를 보면은, 저도 다른 문제 봤거든요. 뭐, 노무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경영학 지도사 시험 문제 봤어요. 봤는데, 좀 결이 안 맞아. 물론 뭐 아예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긴 하지만 결이 안 맞아서 솔직히 시간을 투여한 것 대비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이 정합도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안 하는 거고요. 오히려 다양한 행정학 문제들은 여기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공부해두면은 좀 답이 찾기가 쉬웠죠. 그래서 정립되었다가 주는 거, 이거는 이제 거치보수설이에요. 거치보수설. 보수를 거치해 두었다가 주는 것이 거치보수설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양한 시행처 풀어보세요. 행정학.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여제죠. X. 퇴직급여 4분의 1 또는 8분의 1이었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4번. 네. 4번은 무슨 뜻이냐면요. 공무원 연금을 왜 따로 챙겨줘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라는 거예요. 왜 국민연금과 같이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왜 따로 좀 잘 해주냐? 왜 잘해주냐? 이 뜻이에요. 왜 잘해줍니까? 공무원은 되면은 너 겸직금지도 제한받지.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 의무로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기본권도 제한받았지. 얘들은 어쨌든 일하면서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희생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면 그 희생에 따른 대가를 좀 치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좀 연금 같은 거 좀 잘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연금의 필요성의 논리를 전개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관련된 문제. 의사전달은, 이제, 출제 잘 안 되죠. 행정학에서. 출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의사전달의 내용이 간혹 또 안 나오진 않아가지고, 뭐, 의사전달 저해 요인 같은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요약노트에 넣어놨을걸? 요약노트에 넣어놨는데, 뭐,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서, 뭐, 그렇게까지 저도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네요. 예, 의사전달 저해 요인 있네요. 160페이지에 있네. 예, 근데 뭐,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다? 보겠습니다. 1번.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겠죠. 위에 보고 라인이 많아지고 하면 의사전달이 계속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높아진다. 2번. 이해관계,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까? 자꾸 왜곡해서 다르게 말해주거나 숨길까?
당연히 숨기겠죠. 싸우는데. 의사전달 참여자들이 다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럽 사람하고 여러분이랑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왜? 태어난부터 달라서 교육도 달리 받았으니까 경험이 달랐잖아요. 그럼 생각이 같을까 다를까? 많은 부분에서 좀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은 의사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표현 같은 게 서로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한 표현도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4번 보겠습니다. 전문화와 조직의 수평적 문화 정도가 높다. 경쟁 관계가 있다 하면 뭡니까? 역시 정확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수평적 분화 정도가 높으면은 각자 자기 업무를 잘할지언정 상대방의 업무는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의사전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답은 4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조직구조 형성의 고전적 원리. 그냥 조정에 관한 원리냐, 분업에 관한 원리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뭐 잔뜩 뭐 길게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은 결국 다 뜯고나 보면은 그 구분하는 것을 중심으로 출제한 문제가 되겠어요. 참모 조직 원리는 계산과 참모를 구별해야 된다. 나누는 거니까 분업에 관한 원리고요. 부성화에 관한 원리도 분업에 관한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통설 범위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 맞고요. 계층제의 원리는 조정에 관한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나머지 내용은 다 맞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7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펜들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펜들턴법 어디에 있었나요? 실적주의에 있었죠. 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누구는? 인조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네. 행정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요약 노트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인조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인사조직 파트는 더 꼼꼼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책 한 권으로 행정학이랑 인조론을 다 커버치고 있는데, 그 정도 두 과목으로 이거를 커버치면 지금 여러분들 헌법이나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지금 헌법 2배야.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그러면 이거를 430페이지로 커버쳤으면 잘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정도 보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보시면은 정치활동 금지 규정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안 왔다. 정치활동 제한을 두는 걸 주지 않았다 하면 틀리죠.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있으니까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거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더라도 뭐다?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딱 보고 1번 보고 이거 있었는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푸실 수 있어야 되죠. 정무직 공무원은 뭐였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실적제와 지역공무원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경찰청장 보는 순간 정무직 아닙니다. 경찰청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경찰청장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약 노트에도 있습니다. 요약 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요, 이 명시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특정직 218페이지 있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차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전부 다 특정직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이게 틀렸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은 맞아요. 근데 임명 동의는 역시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사청문만 하게 되어 있죠. 뒷부분은 맞아요. 뒷부분은 맞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맞는 표현이다. 이것도 설명해 드렸죠. 4번도 법령특강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꼼꼼하게 요약 노트만 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답은 찾을 수 있죠. 조직권 생태학 이론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은 사멸한다, 멸종한다. 극단적 환경 결정론이죠. 환경이 완전히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2번, 4번 정도는 조금 더 행정학이나 이런 데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 보겠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은 조직 관리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얘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 이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다? 유사한 조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어떤 식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선택에 고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니? 조직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조직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잖아요.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조직이 살아남는 거, 이 조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 고려합니다. X.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가서 보시면은 자원의존 이론은 임의론이니까 외부 적용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면은 틀린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틀렸고 1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조직. 애자일 조직은 이제 저도 처음에 딱 애자일 조직 나온 걸 딱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이거 내가 해설을 썼는데 어디서 해설 썼더라 내가 그게 딱 생각이 났어. 이거 아는데 내 애자일 조직 민첩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었는데 내가 근데 해설 어디다 썼지? 나도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내가 이거 봤는데 찾다가 맞다 여기서 맞다. 2024년도 해관 간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애자일 조직은 민첩하게 이제 좋지 않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애자일 조직, 네. 기임이나 민첩한이라는 조직, 소규모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끔 빠르게 구성하는 조직을 애자일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머니투데이 같은데 보니까 요즘 뉴스 최근이죠. 2025년도 기사에도 이렇게 애자일 조직 문화가 필수인 시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어떤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요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께서 애자일 조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출제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거 해설지 여기 보면 되니까 이런 거 읽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일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일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의 대답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다. 시대는 변했고 일의 방식도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조직은 흐름을 발반치지 못하고 직무중심, 직무중심 사고방식에 갇혀있다. 애자일이라는 말은 낯설지 않는 요즘 정작 그 핵심인 유연하고 목적중심의 조직 문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하면서 애자일은 이제 빠르게 변동하는 이런 과업 중심이다. 예, 직무 중심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직무 중심이라는 거는 아마 기능별로 업무를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과업이라는 건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과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 인력 구성해서 문제 해결은 팀워크의 시대다. 네.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필요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신제품 개발이라는 어떤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빠르게 조직을 해서 만들고 해체하고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애자일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의 사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요. 넷플릭스는 콘텐츠 현지화를 위해 매번 새로운 팀을 꾸린다라고 되어 있죠. 빠르게 콘텐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어떻게 현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때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시키고 빠르게 인력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의 문화 조직이 애자일 조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감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길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성과 주기가 길면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나요? 성과 평가를 빨리 해주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게 걸린다 이거죠.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해설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애자일 조직에 대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지문을 읽어주시면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행착 풀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공무원연금의 뭐 공로보살서 이런 것들은 군무원 7급 시험 올해 출제가 되었고, 이런 거 해경 간부 시험 출제가 되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인조론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다양한 행정학 시행착오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입니다. 윌리엄슨의 거래비용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역시 이 문제 또한 조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에서 조금 더 지엽적으로 교과서에 있는데 기출이 안 된 표현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인데, 1번 지문부터 바로 그겁니다. 시장과 조직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완결하는 상호 대체적 수단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지? 쉽죠? 틀린 거 하진 않은데. 상호 대체적 수단이다. Alternative Instruments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과 찾아보니까. Alternative 하다 뭐다? 상호 바꿀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요. 조직 또는 기업은 시장을 선택하든 조직가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언제든지 대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에 따라서 비용을 확인해서 시장이랑 거래하든 아니면 조직을 만들든 이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상호 대체적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불확실성과 인간의 제한의 합리성이 결합하면은 잘 모르니까 거래 비용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또 거래 비용이 많아지게 되겠죠. 3번. 다수의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기회주의적 행동하면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다수라는 표현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 다수. 그냥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라고 적혀도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다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다수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냐를 지금 이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 맞냐? 거래 상대방이 다수라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르기가 조금 더 편하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다수의 입장에서 사람이 온다면은 그들이 나한테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겠죠. 살짝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면 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해도 내가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물을 사려고 사요. 물. 시장에 마트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마트 A, B, C가 있습니다. 뭐 D, E 더 있다 쳐. 한 10개 있어. A라는 사람이 가격을 물을 하나에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딴 데는 1,000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A한테 갈까요? 미쳤습니까? 다수의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미쳤어요? 여기 가요? 안 가죠. 여기 가죠. 여기 안 가죠. 여기 안 가죠.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다? 사막이다. 그래서 업체가 없다. A밖에 없다. 소수죠? 거래 상대방이 소수고 사막이야. 그래서 업체가 별로 없어. 시장이 아니라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아니라 사막. 물 10,000원. 업체 없어. 한 군데밖에 없어. 10,000원. 살래요 말래요? 사막에서 갈증나면 죽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해도 내가 막을 방법이 없다. 소수면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면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다수인 경우에는 이제 아니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여기 소수가 들어가야 돼요. X. 4번. 내부화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 비용과 외부화의 거래 비용 중에서 보다 거래 비용이 크다면은 당연히 내부화를
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었는 문제였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싫어하는 문제고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정부 개혁 내용은 그래도 좀 익숙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거부감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하면 거의 뭐 한국사 뭐 근현에서 보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푸는 것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대통령 소속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고 여성부를 2001년에 신설했기 때문에 뭐 문제에서 틀린 거는 여기 국무총리 소속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런 문제여서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조금 문제 풀기가 좀 별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좀 용이하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 요약 노트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출제된 문제들 보시면서 한 번쯤 체크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지엽적인 내용까지 봐주시는 게 7급의 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된 내용 이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커버가 여기서 됐으니까 그 이상 찾아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이제 성격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가 요거는 찍어 드렸죠. 네, 찍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빅5 성격 이론이 2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빅5 성격 이론으로 또 나올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MBTI랑 합쳐서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MBTI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조론 모고에서 제가 MBTI 문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MBTI는 융의 성격 요인론을 바탕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융의 이론을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뭐다? 1번 지문. 네. MBTI입니다. 빅5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빅5를 물어본 거죠. 협력,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특질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되죠. 이미 외계, 정성, 친.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했어야 됩니다. 왜?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조론 책에 있었죠. 제 교재에. 그래서 개방성이 아니라 친화성이네요. 친화성. agreeablen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거. 이 모의고사 보고 1번 지문 틀린 거 알고 2번 지문 틀린 거는 이미 기출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빅5 이론과 MBTI 이론은 외향성을 공통으로 다룬다. 이것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예. 여기도 외양 E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외계 정성친의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MBTI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건 뭐였죠? 예, T와 F입니다. T와 F라서 J와 P가 아니다.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냐와 관련된 게 J와 P고요. 그 다음에 T와 F가 이 의사결정 방식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 다 해놨어요. 여기 설명 다 해놨고 제 모의고사 때도 이거 설명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MBTI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MBTI를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네, 바깥에 관심을 두고 있냐, 왜 안에 관심을 두고 있냐, 이 I고요.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MBTI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오히려 MBTI는 저는 잘 몰라. 그냥 저는 정말 인조론 수준의 MBTI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이 중요하냐, 감각,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 직관, 이렇게 육감에 의존한다, 직관. 이거는 네, 실제 경험을 중시한다, 감각을 보고 읽고 있어 지금 내가. 그 다음에 네, 의사결정 어떻게 하느냐, 네, 사고한다, 감정에 치우친다. T와 F. 그 다음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J형과 그때그때 하는 좀 인식형, 이렇게 융통적으로 생각하는 인식형 P로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좀 약한 편입니다. MBTI에 대한 지식이. 아무튼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찍어드렸던 문제였다. 그러니까 거의 빠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책과 이 다양한 시행착 기출에서 지금 이 인조론, 여러분들 인조론 나온다고 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조론만 나오면 인조론은 커버가 안 됩니다. 맨날 이 얘기 하더만 보니까 인조론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조론은 복불복입니다. 공부해도 안 됩니다.
되잖아요. 지금 커버가 됐잖아요. 지금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저는 내가 그냥 제가 커버가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제 마음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근거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또 뭡니까? 이 놓쳤다, 이거는 제가 이것까지는 설명 못 드렸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범위를 넘어선 거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저도 100% 커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커버가 안 된 거는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올해 인조로는 지금 다 커버가 됐어요. 그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런 건 속일 수도 없습니다. 왜? 이미 강의가 다 찍힌 강의, 나온 강의잖아요. 다 강의가 나와 있고 이미 발매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속일 수도 없어요.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트리스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맞고요. 예, 우주항공부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요. 네, 명령 통일의 원칙이 적용되기 곤란하다. 예, 위배된다고 말씀드렸고 답은 쉬웠죠. 시간이 절약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명령 개통이 이중적이다 보니까 조정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미 행정학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갑자기 우주항공부에 나오니까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주 개발 프로젝트, 3,4천 프로젝트 많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 또 세부적인 프로젝트가 많겠죠. 부품 개발이라든지 뭔가 무슨 추진 장치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기술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얘들이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원래 기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의 매트리스 구조를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나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낸들 답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 마지막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요거 7조 요거 있었어요. 어디에? 제 법령 특강 자료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문 보시면은 구술로 받을 수 없으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외적으로 구술을 허용하겠죠. 예, 무조건 X 칠 수는 없죠. 자, 이게 좀 약간 너무 극단적이고요. 2번 지문은. 3번 지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사혁신처로 가면 상권분리 위반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 4번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법령 특강 때 또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직계 존속 비속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다, 자녀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요즘 같이 안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독립하거나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가 있으면 독립하죠. 결혼해서 독립하거나 따로따로 살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 경우도 많고 부모 자식 관계도 뭡니까? 요즘은 옛날에야 유교 사회야 부모님 모시고 살았지만 요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결혼하면 다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산 지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재산 등록 의무자가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 50대다 하면은 내가 30살부터 벌써 이미 독립해서 부모님이랑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가게가 같다고 같이 다 신고하라 그러면은 부모님도 되게 좀 싫으실 거고 본인도 난처하겠죠. 나는 이미 부모님 재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살아온 지가 20년이 넘는데 근데 등록하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고지 거부를 시켰지 배우자는 고지 거부 대상 아닙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경제 공동체예요. 한 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고지 거부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X입니다. X. 네, 배우자 고지 거부할 것 같으면 다 고지 거부하고 배우자한테 다 재산 돌려놓게. 무슨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다.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5번 문제도 조금 지엽적인 법이 포함되어 있었긴 하나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설을 했고요. 이제 내용 마지막 향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설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사조직론 공부할 때
공부할 자료가 부족하고 또 공부하는 설명도 강의하는 사람 저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씩 이상한 내용이 좀 공부 안 했던 내용이 출제되다 보니까 뭐 대비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보십시오. 2016년 시작할 때부터 문제들을 모두 분석을 해가지고 벌써 강의한 지가 3년째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것들도 맞춰내고 있잖아요. 맞췄잖아. 아니, 팩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팩트로. 네. 그렇게 맞춰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느냐? 일단 행정학 열심히 보세요. 다양한 시행착 기출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해경 간부, 군무원까지 보세요. 7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보셔도 좋아요. 좋고, 그리고 인조론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거 부족하다, 공부할 거리를 못 찾겠다,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이거 푸세요. 애자일 조직 나오잖아요. 공무원, 공무원 연금 나오잖아요. 네, 푸세요. 그걸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인조론에서만 출제된 기출 주제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기출 주제를 당연히 인사조직론에 출제된 기출 주제는 당연히 보는 게 맞죠. B5 성격 이론 이런 것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령이에요. 그 다음 법령. 25번 문제도 그렇고 법이 좀 꼼꼼하게 출제가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7급 대비 법령 특강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인조론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법령을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비하시면 지금 출제에 있는 거 내용이 모두 커버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두 커버 안 돼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솔직히. 한두 개 커버 안 돼도 사실 합격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모두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인조론 뭐 공부할 거 없다, 뭐 경영학 문제를 봐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그거 출제 경향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커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제가 많은 조직학, 인사행정학 책들을 다 보면서 안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나올 만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빼먹고 있습니다. 제가 빼서 생소한 내용들을 좀 빼가지고 모의고사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조론 시험, 인사조직 직률을 준비하지 않는 분이라도 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행정학, 이번 국가대 7급 시험 행정학 시험에 행정학 시험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론 문제가 다른 행정학 시험 문제로 또 나오고 있어요.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었던 주제들이 이제 내용들이 충분히 행정학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이라도 인조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해설해 드렸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